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구분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지출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기 그 초래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감가상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에서 구체적으로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이 시간에 배워보시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측정하여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앞 시간에서 말이죠.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때 만약에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자산 잡아놨다고 해서 계속 그 자산을 그 금액으로 유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해마다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결산 수정 분계에서. 그 절차를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그걸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냐, 또 감가상각 기간, 즉 내용연수는 몇 년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 주위에 보니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하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줘야 되겠네요. 먼저 토지는 우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하락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또 하나,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아직 감가상각을 할 대상 금액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에요. 건설 중인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중이기 때문에 계속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바뀐다고요. 금액이 계속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설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건설 중인 자산일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건물로 대체되면 그 기간 이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죠. 네.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계정과목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무엇이냐? 괄호 속에 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라는 걸 빼면 그것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한다. 자, 취득원가는 구입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구입하면서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이 다 취득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존가치는 뭐냐? 네, 그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취득원가는 자산 구입 대금에다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잔존가치는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여 처분 시 받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다 사용하고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처분하는 금액이 아니고. 네, 그래서 내용연수라는 것은 그 밑에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산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이것을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내용연수는 우리 기업이 이 자산을 몇 년 동안 효익이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겠다. 네,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금액,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 가지 방법이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체감잔액법에는 두 가지를 괄호 속에 넣어놨죠.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 이 네 가지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네. 정액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밑에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은, 정액,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식이에요. 정해진 금액,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액법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본다면은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용 기간이고, 여기가 금액이라고 한다면, 세로축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정액법은요, 매년 동일한 금액이에요. 수평선. 1차 년도에도 이 금액, 2차 년도에도 이 금액, 3차 년도, 4차 년도 모두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정률법하고 연수합계법은 괄호로 해가지고 체감잔액법이라고 묶어놨잖아요. 체감, 네, 점점 감소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체감잔액법은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해에는 아주 많은 금액을 상각을 해요. 그러나 갈수록 조금씩. 그래서 사용기간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금액을 작게 감가상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각하는 방식이 체감잔액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생산량에 비례해서. 생산을 많이 할 때는 감가상각을 많이 해요. 적게 하면 적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측선이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생산량이 매년 똑같으면 정액법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요. 생산량이 갈수록 뚝 감소하는 추세면은 체감잔액법처럼 나올 거고, 반대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면 또 이렇게 선이 체감잔액법의 반대의 어떤 추세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생산량 비례법은 추세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액법과 체감잔액법은 분명하게 그래프로, 저렇게 차트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붙여요. 1번,
2번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이 그림에서 정액법을 나타내는 추세는 어떤 것이냐? 2번이 되겠네요. 정액법. 정률법은요? 1번. 연수합계법도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앞 시간에서 우리가 앞에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것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에요.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한 다음에 그것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한다.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로 나누면 균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누기 5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곱하기로 표현하면 곱하기 5분의 1. 예. 1년에 5분의 1씩 5년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수식을 보통 교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기를 쓸 거예요. 예, 곱하기 1 했다가 5로 나누는 거나 그냥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5 내용연수 5년이라고 볼 때. 그래서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매년 동일하게 그 금액으로 상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다 지나면 뭐가 남을까요? 잔존가치만 나중에 남겠죠. 그래서 그 잔존가치대로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이제 장부가 제로가 되겠죠. 정액법 간단합니다. 공식이. 다음은 정률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정액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액법과 다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체감잔액법이라는 그런 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식이 좀 다릅니다. 기초 미상각 잔액, 기초 미상각 잔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금액의 합계액을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2년간 감가상각을 했다면은 2년치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예. 그러면 기초에는 첫해 기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해에 감가상각을 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로로 보시면 돼요.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뭘 가지고 감가상각해요? 취득원가 가지고 그냥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아까 정액법은요. 잔존가치 뺀 것을 가지고 감가상각합니다. 근데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거기에다가 매기, 이건 매년 일정율을 곱합니다. 그 일정율을 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률법을 쓰게 되면요 초기에 많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반영을 하게 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률 비율을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30%씩 한다 그러면 첫 해에는 취득원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1,000만 원에 30%를 상각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근데 두 번째에는 앞에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700만 원에 30%가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에 30%를 곱하니까. 그러면 210만 원. 37에 21. 그러니까 첫 해에 300, 두 번째에 210. 감가상각 금액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가면은 1,000만 원에서 다시 510만 원을 빼요. 510만 원을 빼면 490만 원이죠. 490만 원에 30%. 약 500만 원 잡고 15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21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350, 210, 150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방식. 그래서 정률법의 특징이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상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체감 잔액법이라고 한다. 나머지 방법은 공식을 안 써놨네요. 여기서 FAT 1급에서 연수합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써놨어요. 네. 우리가 언젠가는 배우니까요. 예, 그러면 어디 빈 공간이나 여러분 노트에다가 요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을 공식으로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FAT 1급에서는 출제를 안 할 거겠습니다만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연수합계법이라는 것은 앞부분은 적액법과 똑같아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빼신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1이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분의 1. 그러면 연수합계법은 뭐가 되느냐면 내용연수의 역순 이게 분자가 되고요.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 이게 분모가 됩니다. 내용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이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만약에 이것을 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내용연수의 역순 5년이니까 내용연수를 거꾸로 세어나간다. 5부터 센다는 얘기입니다. 5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 1부터 5를 더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하면 15예요. 그러니까 15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언제요? 첫 해. 1차 연도에. 그러면 2차 연도에는 합은 언제나 똑같아요. 15. 그러면 내용연수의 역순이니까 2차 연도에는 15분의 4. 예, 4. 분자가 작아지죠. 15분의 4. 그러니까 금액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연도에는 15분의 3. 4차 연도 15분의 2. 그리고 마지막 5차 연도에 15분의 1.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1차 연도에 15분의 5, 2차 연도 15분의 4, 3차 연도 15분의 3, 4차 연도 15분의 2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금액이요. 되겠습니다. 자, 연수합계법에 의한 계산 방식, 공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공식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앞부분은 정액법과 똑같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당기 생산량 이게 분자가 되고요. 분모가 총 예정 생산량이라고 그래요. 총 예정 생산량 분의 당기 생산량만큼 비율로 감가상각을 한다 해서 이것을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그러니까 당기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산량 비례법은 딱 업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업종. 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적절한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광업. 네. 우리가 광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무슨 그 귀금속을 캐내는 거 이런 거 광업이고요. 뭐 지하에 묻혀 있는 무슨 가스를 생산한다 이런 것도 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기계 같은 거 이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운반 차량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기계를 많이 운전하면 기계가 빨리 마모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생산량이 비례하겠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기계를 많이 돌리게 되는 것이고, 뭐 차량도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운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생산량을 예측해가지고 사업을 다 시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을 분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에 생산한 양을 분자로 봐서 그것을 우리가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량 비례법이나 연수합계법은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수식을 정리했고요. 아마 TAT 2급 교재에는 이 공식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액법과 정률법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많이 채택하는 감가상각 방법이고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감가상각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은 정확히 익혀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거 결산 분계 사항이에요. 결산 분계 사항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감가상각은 뭐 1월 10일 날, 뭐 3월 25일 날 갑자기 어느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말에 해주는 작업이에요. 기말에. 그래서 여기 보고기간 말에 당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감가상각비 차변에다 기입한다.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다 기입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또 하나 아셔야 되는데, 앞에서 차감 개정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재고자산을 배울 때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감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배울 때는 배손 충당금, 무슨 충당금 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대손 충당금이 있었죠. 그거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 개정입니다. 직접 외상매출금에서 빼지 않고 충당금이라는 개정을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차감시키는 그런 개정 과목을 우리가 차감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도 간접적인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직접 건물 개정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한 것을 감소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건물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두고 차감 개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따로 개정 과목에다가 이렇게 누적을 해나갑니다. 감가상각 그걸 누계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재산의 차감 개정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사항표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차감 개정은 저렇게 보고서에 저렇게 보고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합계잔액사항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그런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유형자산에 여기 건물을 보시게 되면은 건물의 지금 잔액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취득원가이겠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125만 원이네요. 그러면 현재 결산하기 전까지 현재 감가상각 금액이 누계액이 12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산표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결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에러가 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에러가 없어요. 자, 여기 건물 쪽으로 가보면요. 건물에 5천만 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은 언제나 해당 자산의 밑에 이게 표시가 됩니다. 비품이 있으면 그 비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당 자산 밑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과 여기에 표시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건물 밑에 있으니까 건물의 차감 계정. 여기는 비품 밑에 있기 때문에 비품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건물을 다시 보겠습니다. 건물이 5천만 원 취득원가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옆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하는데 장부금액이 자산의 합계, 비유동자산의 합계, 그리고 그것이 자산의 총계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금액은 총계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볼 때 여기에 있는 것은 취득금액이고 이거는 차감계정이고 우리가 자산의 합계에는 장부금액이 반영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가서요. 자, 감가상각을 하는 회계처리는요. 정액법이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가지고 비용계정 차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계정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계정의 차감계정이다.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 근데 이게 이제 결산사항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결산분계를 공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동분계사항이에요. 자동분계사항은 우리가 전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금액만 확인해 가지고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될 거예요. 예,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밑에 그림이 있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네요. 예,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보는데 건물이 만약에 5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면 건물 바로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칸에다가 이렇게 40만 원이라고 표시했죠. 그리고 이 40만 원이 어디에 반영돼요? 유형자산의 합계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4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계정이기 때문에 합계에는 반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을 보유하면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나누어서 잘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는 감가상각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회계상으로. 그러다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도 있습니다. 네, 유형자산은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나면 쓸모없는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쓸모없으니까 처분을 할 것이고 아니면 아직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쓰려고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입니다. 이 유형자산 처분시 회계처리는 분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예. 지금 밑에 예제가 나와 있는 것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게 부가세하고 관련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한 줄이 더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부가세를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관계없는 개정 과목만 가지고 분계를 써 놓았습니다. 자,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시 분계는 자동 분계가 안 됩니다. 예, 이건 처분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유형자산 처분시 처분 금액과 처분시 금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그리고 장부 금액 이거를 비교합니다.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아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걸 비교해서 차액에 대해서 자, 처분 금액이 많으면 이게 장부 금액보다 이게 크다 이거예요. 크면 어떻게 돼요?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그것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 반대로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다. 그러면 손실을 보고 파는 거죠. 그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장부 금액하고 딱 맞춰서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 이익도 없고 처분 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요.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공부하면서도 비용과 수익 계정 과목을 동시에 지금 우리가 정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손실이 나는지 요 계정에서 지금 요 예제에서 말이죠. 숫자를 실제로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없군요.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3월 28일 사용 중인 화물차를 1,5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금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현금으로 입금된 걸로 했네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현금, 여러분 이 현금을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처분하면은요, 부가세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부가세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는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현금 대신에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죠? 네,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1,500이 들어옵니다. 1,500만 원이 들어오죠. 자, 이 1,500만 원은 원인이 뭐냐면 왜 들어왔느냐? 대변의 원인을 쓰는데 유형자산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화물차니까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대변에다가 기입하죠. 차량 운반구
이때 비로소 이제 취득원가 2천만 원을 대변에다 기입하면은 차량 운반구의 원장에서는 제로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의 차변에는 취득한 원가가 들어가 있어요. 처분할 때 그 원가를 대변에 기입해 줘야 돼. 그래야 차량 운반구가 제로가 돼서 처분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처분할 당시까지 감가상각을 했던 그 합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원장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원장이 있거든요. 그 원장의 대변에 잔액이 지금 800만 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0, 제로가 돼야죠. 그래서 너도 이제 없어져라. 없어졌어. 차량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는 건 반대 방향에 기록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까 감가상각 할 때 대변에 기입했잖아요. 그래서 없앨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그래서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대변의 차량 운반구를 2천만 원 이 취득 원가로 기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취득 원가로 기록해야 되느냐? 그것은 차량 운반구의 지금 총계정 원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의 차변에는 취득 원가가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처분했으니까 우리 자산에서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변의 취득원가를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제 차감 계정으로서 그것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차변에 기입해야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자리를 잘 잡아서 입력해주면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헷갈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리 잡아놓고 차변의 합계를 보시게 되면 2,300이죠. 대변의 합계는 2,000이죠. 지금 차변이 3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무엇을 인식해 주느냐 하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네, 여기 분계 형식에 여기 나오죠. 우리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변 항목이 부족, 금액이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야 돼요. 차변에는. 근데 대변을 우리가 메꿔야 되니까 대변에 300만 원. 이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단기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 300만 원이 단기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분계는요, 손실을 봤을 때니까, 손실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보통 예금 금액을 줄이면 손실이 나요. 얼마만큼 줄이면 손실이 나느냐 하면은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이기 때문에 이 화물차의 장부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1,500에 처분했다가 아니라 1,000만 원에 처분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200보다 200만 원이 처분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분계가 돼요. 이와 같은 분계, 요 밑에 있는 분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처분을 이 예제에서 처분을 1,000만 원으로 했다고 가정하고 이 분계에 딱 맞춰 보면은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은 우리가 처분시 분개까지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취득에서부터 또 보유 단계, 그리고 기말에 감가상각하는 단계, 그리고 그 유형자산이 불필요해져 가지고 불용자산이 되어서 처분하는 단계까지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